주말 잘 보내셨나요?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안 신난다고요? 동의할 수 없다고요?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뇌라는 게 또 신난다 하면 정말 신나는가 보다라고 속는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신나는 월요일이라고 치고 오늘의 큐시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심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잠시 뒤 짚어봅니다. 2030 마음을 잡아라. 2030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올인하는 이재명 또 윤석열 후보의 고군분투 잠시 뒤 알아봅니다. 비호감 대선에 찍을 후보가 없다라고 했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직접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손 전 대표의 4번째 대선 출마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주말부터 날이 좀 따뜻해진 것 같죠. 하지만 바깥 활동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미세먼지가 말썽이기 때문인데요. 김다영 캐스터, 미세먼지 언제쯤 물러갈까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평년 기온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전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북, 세종과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먼지와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 최고 5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과 경기 동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6도, 제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수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관광 왔다? 날벼락입니다. 네, 이 소식 아마도 어제 이 통영 소식인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이 소개 좀 해주겠어요? 네, 이 통영 욕지도에 관광용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네. 편하게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 이 모노레일 한 대가 탈선하면서 뒤집혔고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승객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노레일에 탑승 중인 승객 8명이었는데요. 일부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갔던 경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에 8분 계신 채로 굴러가지고 우리 출동했을 때는 안에 다 계셨고요. 그래가지고 그 승객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소방이 이제 그 절단해가지고 그제 승객들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딱히 신고 접수받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 뭐 모노레일 고장났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네, 저희가 현장 모습 흐릿하게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장 상황 심각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상자들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치료 중이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관광개발공사 측에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부터 선로 장비 작업을 위해서 휴장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휴장 바로 직전 전날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건데 현재 공사 측은 모노레일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고 무기한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다친 분들이 좀 대부분 좀 연배가 있는 또 분들이어서 이 회복에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일단 뭐 부디 빨리 쾌차하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달린 국민 마라토너입니다. 이 국민 마라토너. 여기 보니까 이봉주 선수 얼굴은 사실 뭐 저는 이 국민 마라토너라고 하면 2명이 생각이 납니다. 황영조 선수도 생각이 나는데 일단 이번 소식은 이봉주 선수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최근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다름 아닌 투병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투병 중인데요. 그런 이봉주 선수가 2년 만에 다시 트랙을 뛰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감동적이었는데 이 본인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라톤에서 참가를 해서 뛰는 모습 보여줬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억이 남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봉주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봉주 선수 건강 상태 때문인지 40km가 넘는 마라톤을 다 뛰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선수 대신에 사전 신청으로 현장에 온 이 선수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195명이 10조로 나뉘어서 4km씩, 그러니까 40km를 대신 뛰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봉주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이 1.2km를 뛰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들 중에는 익숙한 이름들도 좀 보였는데요. 이 전 복신 세계 챔피언 유명우 선수가 이 선수 바로 뒤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아시안게임 육상 상관왕 인춘혜 선수의 쌍둥이 아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수 허리를 숙인 채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힘겹게 뛰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중간에 주변 선수들의 부축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 투병 중인 질환이 복근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근육이 당겨져서 이 목과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트랙 3바퀴를 뛰는 모습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다른 이들, 그리고 이 선수들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봉주 선수가 이 두 팔 번쩍 벌리면서 이 결승선을 딱 이게 지나오는 모습이 참 생생한데 지금 이게 허리를 잘 펴지 못하는 저 모습이랑 좀 상당히 좀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은영미 위원님, 좀 짠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봉주 선수 애칭이 국민 마라토너죠. 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이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처음 세상에 이제 이름을 알린 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네. 은메달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 만방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고, 그로부터 4년 후에 2000년도에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록이 2시간 7분 20초인데 아직까지도 이 한국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고 이게 여전히 신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우리 국민 마라토너라는 별칭이 이봉주 선수에게 붙여진 건데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역 선수로서 한 41차례 마라톤을 뛰다가 그 은퇴한 후에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한국 뭐 육상연맹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이제 우리 육상을 전 국민한테 친근하게 알리는 데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난해 1월부터 이 희귀 질환에 걸린 거예요. 등과 목이 앞으로 굽어지는 이런 희귀 질환에 걸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질환을 겪다가 투병 중에 지난 6월에 수술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개선은 됐는데 아까 이제 마라톤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개선이 되지는 못하고 여전히 이제 등이 굽은 그런 상태잖아요. 어쨌거나 그 지난 6월에 수술을 할 때 단 30분만이라도 내 다리로 다시 한번 달리고 싶다. 이랬는데 이번 그 마라톤 195명이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이제 구간을 나눠서 달렸다고 하는데 그 이제 희망을 이룬 거죠. 이거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희망과 감동의 레이스를 개인적으로도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 뭐 자영업자들 코로나 속에서 어렵고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많이 어렵고 대부분 인생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최소 한두 번은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봉주 선수의 마라톤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위안을 얻고 다시 희망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 이봉주 선수가 고 노태우 유산인데 일단은 뭐 귀여운 곰돌이가 나와 있습니다. 김현 기자, 이건 무슨 소식이죠?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장녀 노소영 씨가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담요로 남으신 아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이 글을 보면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서 좋다. 연희동에 집 하나 딸랑 있는데 이거는 동생한테 양보를 하고 나는 이제 담요 하나만 집어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대신 노소영 씨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덮으시던 담요였다면서 최근에 아버지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 곰돌이 담요를 한 5년 이상 본 것 같다. 근데 이게 싸구려 담요인데 왜 이거를 덮어드렸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또 이제 집에 들고 오니 촌스러워서 어디 둘 곳이 없어서 본인의 이제 의자 이제 등싸개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등이 따스하고 든든하다. 아빠가 지켜줄 것 같다.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비록 아빠 뭐 담요 한 장밖에 안 남겨줬지만 아빠 사랑해요. 뭐 잘 가요.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한때 제 최고 권력자였고 뭐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는 뭐 부녀였죠. 부녀였는데 남들과 이제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에 누리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녀입니다. 부녀지간. 네. 사실 뭐 네티즌들 중에는 뭐 연희동 집이 어떻게 딸랑 하나냐, 연희동 집이 얼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런 의도로 이 노소영 씨가 이 글을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실 이 지난번에 임시로 이 안장이 됐었었죠. 근데 이 최종 장지가 또 정해졌다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본임 시절 재임한 파주 통일동산 내 동화 경모공원이 마지막 최종 안치가 될 예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오늘 오전에 이제 안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파주시와 파주 시민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통일동산 내 경모공원에 모시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주 통일동산 뭐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추진이 됐고 완공 이후에는 통일을 이제 좀 갈망하는 실향민들, 뭐 이북도민들이 이제 위한 성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네. 명절 때 이제 실향민들이 가끔 이제 함께 모여서 차례 같은 거 지내는 거 보실 텐데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서 그리고 파주시와 파주 시민들이 좀 양보를 해줘서 노 전 대통령은 이곳에 마지막으로 묻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가장 최근에 뭐 안장 문제, 뭐 국가장, 뭐 장례 절차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던 사람은 바로 이 전두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씨 주말 동안에 이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아니 5.18 관련해서 사과를 했었다라는 이런 이 속보가 떴었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전두환 씨의 이제 발인 날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이제 또 논란이 일었는데요. 먼저 일단 이순자 씨 사과 모습하고 이에 대한 반응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자 씨 얘기는 이게 앞뒤를 보면 이게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전두환 씨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재임 중의 행위보다는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와 학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께서 5.18 언급을 제외하고 이제 재임 중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리 사과를 좀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예, 우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자 씨 이날 3분 30초쯤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 관련 발언은 15초에 불과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요, 그 당일에 이제 전두환 씨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서울 추모공원에서 기자들이 이제 이순자 씨 발언이 5.18 관련 사과입니까? 이렇게 네. 질문이 들어오니까 기자들에게 이순자 씨는 5.18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니다. 분명히 대통령 재임 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해명이 다시 또 공분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사과가 연출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두환 씨가 956억 원을 이제 미납한 채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 지금 이제 이 미납 추징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이제 법 개정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순자 씨가 이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억지로 이제 신용을 했다. 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순자 여사가 사죄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재임 중이기 때문에 이 5.18 관련 사과가 아니다라는 게 이 결론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한 사과 아닐까요? 그렇죠. 원래 본인도 전두환 씨 본인도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 사과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뭐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였고 가족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가족들이 뭐 대신 사과를 한다든가 했는데 전두환 씨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일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뒤늦게 이순자 씨가 토요일 아침이었죠. 연결식이 있던 날 아침에 15초 대리 사과를 했느냐. 네. 아까 뭐 말했지만 추징금 미납된 추징금을 다시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한 뭐 꼼수도 보인다라는 뭐 분석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보통 죽음 앞에서는 관대해지기 마련인데 전신인 국민의당 지도부도 조문을 안 오는 등 너무 여론이 싸늘해지니까 그런 싸늘해진 여론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마지막에 그래도 사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리 사과 문구를 한 15초 문구를 보면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데다가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게 엿보이거든요. 거기서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 재임 중이라는 단어가 굳이 재임 중 뭐 이런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 얘기는 5.18이 재임하기 전이었던 거거든요. 5.18 학살 범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재임 중이라는 말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하고 뭐 교묘한 이 사과를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서전인가 전두환 씨와 또 다르게 자기의 자서전인가 회고록을 쓰기도 했어요. 그때 네. 자기 남편인 전두환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두환 씨의 5.18 학살 책임에 대해 정략적인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의 책에서 그리고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궤변까지 늘어났던 인물이니까 이 대리 사과가 제대로 됐을 것이라고 제대로 된 사과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무리겠죠. 어쨌든 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만큼은 솔직해지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죽음 앞에서도 그러지 못한 전두환 씨와 가족들을 보면서 참 착잡하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영미 위원 이 개인적으로 착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착잡한 사람 이 은 위원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역대 지난 대통령들의 뭐 장래 그리고 뭐 사후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대선 D-100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향한 곳은 이 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100일 남은 대선 민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여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 건데 이 KSOI에서 이 조사를 한 거죠.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1.8%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9%입니다. 지금 보면 두 사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2.8%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에 뭐 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사 말고 이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인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43.7% 그리고 이재명 후보 35.1%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오차 범위 바뀝니다. 이 한 8.6%포인트 정도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접전이다, 앞선다라고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대비 두 후보 다 이 두 곳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유의미하게 뭐 큰 급등락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떤 뭐 연령별, 지역별 이 전반적인 어떤 성향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연령별입니다. 연령별을 보게 되면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0대, 50대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는 이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20대,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40%에 채 못 미치는 이런 결과인 거고, 다만 60대 이상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역별을 한번 볼까요? 지역별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라에서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충청권 그리고 TK, 부울경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에서 지금 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D-100일 대선을 100일 앞두고 하는 이 여론조사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수아 기자, 이 지금까지 보면 역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런 여론조사가 사실 어느 정도 이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14대에서 19대 대선까지 모두 다 살펴보면요. 네. 거의 다 이 100일 전후, 그러니까 대선 100일 전후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던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여론조사에 유의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1992년 14대 때를 보면요. 이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가 여론조사 2위였던 민주당 김대중 당시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보시면 앞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97년 15대 대선 때를 또 보시면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선 92일을 앞두고 이인재, 이회창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로 보이는데, 일단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 결국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죠. 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대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100일 선거 100일 전후로 선두를 지킨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유일한 예외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실까요? 이 101일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보고 계신데요. 이 보면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정몽준 노무현 당시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때 정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선거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서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죠. 네. 그러면서 정 후보 지지율을 노 후보가 흡수를 하면서 결국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물론 이번 대선은 방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짚어드린 것처럼 이 결과들이 조사 방법 등에 따라서 뭐 두 후보가 접전이다, 아니면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뭐 이렇게 결과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100일 전후에 우세인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 법칙이 아닌 법칙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처럼 그동안 대체적으로 이 선거가 한 100일쯤 남았을 때, 이때는 이 대부분 글쎄요,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대선 결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은영미 위원님, 지금 오늘 나온 이 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 하나는 뭐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요. 하나는 좀 접전이기도 한데, 결과 예측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떤 결과 예측? 대선 결과 예측 가늠이 될지. 오와 이때 D-100일 과거 대선에서는 D-100일 당시의 여론조사 1등인 후보가 최종 승리한 네.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대선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등 후보와 2등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꽤 됐어요. 그래도 네. 한 10%포인트 적어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세가 쭉 가면서 그 우세했던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게 됐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D-100일인데 엇갈리게 나오지만, 엇갈린 게 하나는 좀 격차가 있지만 하나는 거의 박빙이잖아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 두 개는 크게 엇갈리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상당히 박빙인 여론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조만간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다시 이룰 것이다, 다시 앞지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이재명 측이긴 합니다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혼전인 양상에서는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또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대선은 좀 지켜봐야겠다.
D-100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번 대선은 다르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실 텐데 일단 대세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D-100일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는 두 후보가 모두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검증 측면에서 사법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점이에요.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를 쫙 밀어주지 못하고 부동층이 많고 그다음에 비호감 대선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 대선에서 한 100일 남았습니다만 누가 이길 것이냐는 앞으로 이 부동층을 잡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부동층은 대부분 중도층이에요. 완전히 양쪽의 그 지지층들 빼고 중도층인데 그중에서 특히 2030 청년층이 포함이 돼요. 이 부동층, 중도층, 2030 청년층을 잡는 사람이 승리를 할 것인데 과연 누가 네거티브 전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그런 거 말고 과연 누가 이들의 마음을 잡을 정책과 그런 비전을 내놓을 것이냐가 앞으로 승부를 가리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좀 간단 명료하지만 좀 원론적이지만 당연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선을 100일 앞둔 이 두 후보, 여야 후보들 지금 수험생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좀 조마조마할 텐데요. 이 두 후보 지금 100일 앞둔 마음은 어떨지 그 얘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제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0일 우리 국민과의 하루하루를 1년처럼 여기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D-100일 되는 날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저는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감 이제 경선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수아 기자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 D-100일인 오늘 어디가 있나 봤더니 광주에 가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 텃밭을 찾아서 길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후보 민주당이 광주, 호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고 회초리다 하면서 호남을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이 일정을 동행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광주에서 지역 단체장을 한 적이 있는데 호남 현장 반응이 그 어떤 대선 때보다 뜨거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광주시장 방문한 현장 보고 오실게요. 많이 파셨어요? 오늘은 안 돼요.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방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살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랑. 자, 광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영배 의원 얘기 계속 들어보면요. 이 후보의 방문이 DJ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도 더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광주 현장 분위기를 잘 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세가 드신 어머니들이 이 후보를 껴안고 손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되라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광경을 보니까 본인도 해석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호남 지역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 후보가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전에 전국민 선대위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뒤에는 광주 학생들과의 대화, 그리고 5.18 일정 등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호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한 3박 4일 동안 지금 호남에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김현 기자, 또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충청도에 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 가동 후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후보 충청도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일단 충청도 관련 발언 모아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공주로 받고 하니까 뭐 저희 피는 뭐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네, 윤석열 후보 처음 보신 화면이요. 지난 7월에 이제 대선 도전을 선언한 뒤에 국회에 이제 충청 지역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그 부스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찾아가서 네. 나는 학교도 이제 공주에서 다녔고 아버지도 충남, 할아버지도 충남에 살았으니 내 피는 충남 아니겠냐 이렇게 지역 언론에 충남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충청 지역 뭐 다 아시다시피 항상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본인의 출신과 고향을 이제 충청이라는 곳에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 먼저 접수에 나선 것으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둘 다 어쨌거나 뭐 본인의 텃밭까진 아닐지라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지지세가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근데 아까 사실 중도층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글쎄 100일이 많이 남은 걸까요? 지금 다들 자기 좀 지지가 나오는 지역을 찾아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일정을 보면 전략이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네. 중도층만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도끼도 다지고 산토끼도 잡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집도끼도 잡는 일정도 있을 거고 산토끼 잡는 일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대위 막 꾸려지고 초반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재편 이후에 사실 초반의 행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호남 일정을 메타버스라고 주말에 보통 하는데 이번에 이제 호남 일정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좀 일정을 늘려서 4박 5일 동안 호남 일정을 잡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던 그런 후보들을 보면은 대부분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한 60% 조금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끼를 더 다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선대위 첫 일정인데 충청에 갔느냐 여러 가지 포석이 있죠. 충청도는 중원이고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부친의 고향이면서 자신이 뭐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도 있고 선대위 첫 일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톱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면서 지금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사실상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세종 세종특별시를 주도했던 설계를 했던 인물이니까 그분한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자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토끼만 잡을 수는 없지 않냐, 집토끼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는 이 여야 후보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김현 기자, 이 두 후보들 이 서로한테 또 공격도 계속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격이 좀 특이해요. 산무 후보다라고 하는데 산무 뭐가 없다는 걸까요? 네,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전남 장흥의 전통시장에서 즉석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후보를 무식, 무능, 무당, 산무 후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무식, 무능을 이야기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 두고 예전에 논란이 됐던 손바닥 왕자, 이 주술 논란을 꺼내들면서 무당까지 이 산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김은혜 대변인은 산무의 원조는
사실 이재명 후보였다면서요. 네. 무법, 무정, 무치 이번에 다른 산무 후보라고 받아쳤습니다. 무법은 음주운전, 그다음에 조폭 변호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무정은 조카 살인 사건 논란을, 그다음에 무치는 대장동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요.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음주, 음흉, 음지에 이재명 후보를 삼음 후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거 뭐 삼음 후보, 뭐 삼무 후보 굉장히 이 조어 말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선거에서 갖춰야 될 이제 필수 항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선 후보들 지금 이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두고 이 고민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고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출발 투톱 아닌 원톱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민 아마도 이 선대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2주 가까이 표류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선대위가 출범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수아 기자, 그러니까 주말 동안 혹시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병준 위원장이 원톱으로 가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가 주말에 기대를 했다는 부분이 윤 후보 측에서 주말 동안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총괄 자리를 비워놓고 오늘 첫 선대위 회의가 열렸고요. 김병준 위원장 주도로 추가 인선 등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이 관련해서 김병준 위원장 어제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탑이다 뭐다 그다음에 주 중심 체제다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판단해 주시고요. 선대위에 뭐 아시다시피 내일 아침에 정식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D-100일 또 그다음에 첫 회의 선대위 회의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뛰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면 우리는 정말 세계의 한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틀림없이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미력이나마 다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본인은 어제 김병준 원톱 체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알아서 판단해달라.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선대위는 김병준 위원장 원톱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고 공식화하면서 본인이 비록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위원장 전권을 김 위원장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병준 원톱 체제가 맞고요. 현재는 이 여러 자금을 뒤로 하고 선대위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병준 위원장 원톱 체제다라고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김병준 위원장이 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또 기자간담회를 자초하는 그 일련의 과정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전혀 몰랐다라고 해서 사실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이거는 좀 해결이 됐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아무래도 미묘한 갈등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당대표가 정말 패싱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관련해서 윤 후보 측이 바로 패싱한 적 없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를 패싱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김병준 위원장 건을 고의로 숨긴 일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고요. 이 김병준 위원장 역시 본인의 기자회견 소식과 관련해서 윤 후보에게도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시작이니 기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뿐이라고 패싱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당대표 패싱 논란을 불거지게 한 게 다름 아닌 선대위에서 발표했던
윤 후보의 충청 일정이었습니다. 네. 윤 후보의 첫 선대위 일정에 총괄 본부장들이 동행한다라고 어제 이 선대위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그럼 동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건데 네. 정작 이준석 대표는 관련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실게요.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뭐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이 일정을 사전에 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 사절이랑 만나는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이게 조율이 어렵다라면서 불쾌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 대표 이렇게 당대표 패싱 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윤 후보 측근 세력들이 있다라면서 이 측근 세력들이 자신과 윤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당대표 패싱이라는 얘기가 글쎄 나올 수 있을 법하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 의원님, 사실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도 불거졌던 게 이 당대표 패싱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사실 의아합니다. 네, 일단 처음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게 지난 7월 30일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냥 아, 맞아요. 예. 바로 그냥 입당을 해버렸잖아요. 올라오지도 못하게. 7월 30일까지 또 날짜를. 그렇죠. 패싱 논란이 그때 일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한기호 사무총장을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직접적으로 이 대표하고 통화가 안 되고 다른 측근들이 얘기하면서 그때도 이제 패싱 논란이 일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싱 논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대권 국면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가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는 패싱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측근 그룹과 이준석 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은 지금의 윤석열 후보 측 핵심 측근 그룹들이 대부분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지금의 윤 후보 측 핵심 측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간질을 한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충청 일정을 원래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그리고 이미 자기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데 왜 이런 미숙한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대위 측에서 아직은 좀 미숙하구나. 여전히 그 마찰과 삐걱거림이 있구나라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재정비를 캠프가 아니라 이제 선대위죠. 선대위가 빨리 재정비를 해서 좀 그런 마찰과 삐걱거림이 없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 좀 더 선대위가 좀 성숙하게 아마추어적인 모습에 좀 프로의 모습으로 좀 삐걱거리는 모습 없이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보면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난 이 사람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수정 교수가 결국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죠, 이수아 기자. 네, 저희가 그래서 이수정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반대 있으시면 안 들어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돌직구로 여쭤봤는데 그럼에도 선대위 합류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이 교수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일단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연락이 왔었고요. 여성 정책 쪽을 도와달라, 아동 이제 여성 쪽 전문가 다 해서 도와달라고 하셨고 제가 생각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이제 지금 맞는 선택인가 고민을 좀 해보고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을 할 생각은 일단 제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합류를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여성 정책 쪽에서 도와달라는 윤 후보 측 제안에 고민해보겠다,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관련 사건들과 그에 대한 여야 반응 그리고 네. 후폭풍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선대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영입을 하는 거야라고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영입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대표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국민의힘이 올해 들어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라면서 여전히 영입이 석연치 않다는 공식 반응 내놨습니다. 물론 후보가 결심하면 영입할 수 있다. 역시 윤 후보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우리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반대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표는 2030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이수정 교수는 2030 여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정당은 용광로 같은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행간을 좀 읽어보자면요. 이 대표는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나 여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이 교수를 반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2030 여성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린 이 교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양수 대변인이 당은 용광로다라고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아들면은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 용광로에 넣었는데도 안 녹아들면 이걸 갖고 사실 불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불화로 이어질 이 가능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좀 대충 덮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거든요. 불화를 말하기 전에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4.7 재보궐선거도 2030 남성 지지층이 72%인가 75%를 오세훈 후보를 몰아줬고 또 2030의 남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저께 어떻게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남겨두고 이런 젠더 갈등에 편승해서 좀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참 의구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수정 교수는요. 그동안 이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해온 인물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을 때는 2030 남성 지지층만을 겨냥하지 않고 2030 여성도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 공개적으로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후안무치에 저는 참 많이 실망을 했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절반을 물론 자기 지지층을 더 끌어올 수는 있는데 거기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젊은 전도유망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 말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거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지금 해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선대위에서 선대위 인선도 인선입니다만 사실 인선의 지금 가장 핵심으로 빈 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자리인 건데요. 이수아 기자. 지금 선대위 안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자리가 빈 채로 비어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럼 계속 소통을 지금 김 전 위원장이랑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느 정도의 물밑 작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 말을 들어보자면 선거에는 영역별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이 꼭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 주로 본인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일치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본인이 대외 홍보나 이런 바깥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내정을 좀 김 전 위원장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원톱으로 본인이 공식화한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상 선거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 말로는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할 베테랑이 한 명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 후보 측도 영입 노력을 아주 중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 6층에 총괄 선대위장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다. 매일 압박하는 것은 결례로 보여질 수 있어서 물밑 작업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워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빈자리를 놓고 이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현 기자, 이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흑서를 함께 썼던 이제 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경 교수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장제원 의원을 문고리 3인방 함 중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상황설을 퍼뜨려가지고 김종인 영입에 반대한 세력들이 승리를 했다. 근데 이 반대한 세력이 권선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라면서 이제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지금 이 윤석열 캠프 상황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40 시절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차지철 역할을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의도 바닥에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나를 권력 휘두르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면 뭐 적당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뭐 무시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이제 뭐 음해를 계속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네. 진중권 교수가 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반론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진중권 교수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실상 허수아비고 지금 네. 장제원 의원 등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선대위를 사실상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요. 나는 장제원 원톱보다 김종인 원톱이 낫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고소할 거냐? 고소할 테면 고소해봐라.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진중권 교수. 뭐 윤석열 후보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고민 사실 선대위뿐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을 열지 않은 2030 세대, 2030 세대도 사실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요. 김현 기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주말 내내 거의 2030 표심 잡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근 공개 행보는요. 대부분 2030 청년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정부 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기도 했고요. 가볍게 그리고 또 친근한 언행으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2030에 다가가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르꼬르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나고 근데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대선 후보 직속 조직인 이제 청년위 위원장이 있는데요. 이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도 밝히면서 2030 마음 잡는데 정말 올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아니 윤석열 후보 보니까 오늘 선대위 첫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청년을 또 엄청 신경 써서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 오늘 선대위 첫 회의에서 청년 정책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요. 특히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미 청년의 당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이제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로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2030에 올인하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런 모습 계속 보였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윤석열 후보 지금 계속해서 2030이 마음을 열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딸 취업 청탁 문제가 불거졌었던 김성태 의원을 또 이 선대위 본부장에 임명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현 기자, 이 김 전 의원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이거를 윤 후보가 좀 수용하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의원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지금 딸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김성태 의원을 본부장으로 앉혔거든요. 지금 청년들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취업 문제인데 특혜 채용 받는 인물이 본부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결국 이제 김성태 의원 자진 사퇴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좀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억울해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사건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김성태 의원을 조사한 당시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그런데 본인이 김성태 의원을 조사를 해놓고 불기소 기소까지 시켜놓고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발언은 너무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우롱하고 변명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2030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 윤석열 후보뿐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2030 표심을 얻으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인 건지 김현 기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텃밭 지역인 광주의 선대위원장에 18살 여고생을 임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청년층 마음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한 선대위 출범식에서 광주여고 3학년 이제 막 수능을 마친 만 18세 소녀를 이제 남진희 양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남진희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10대 조언을 좀 주목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이 남진희 선대위원장 이외에도 공동 선대위원장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층 표심 잡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파격적인 선대위 구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인데요. 이 보면 이 김현 기자, 손 전 대표가 대체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겠습니다라고 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요. 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오늘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손 전 대표 대권도전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요. 손 전 대표 서강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한나라당 탈당해서 이제 2번의 선거를 이제 치렀는데 경선 모두 다 이제 2위에 그쳤습니다. 네. 19대 대선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다시 당적을 바꿔서 경선에 도전했는데 이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제 패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뭐 영원한 대선 후보다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 안 되는 얘기가 이제 들어졌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25일에 전두환 씨 빈소에 방문을 하면서 나라가 분열돼 있다, 통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준비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손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 그래서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 손 전 대표가 뭐 이렇게 큰 이슈를 좀 발표를 하면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이게 또 덮이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무탈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후보를 두고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특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손학규 징크스라고 불리는 웃지 못할 표현이 있습니다. 손 대표가 어떤 정치적 승부수, 큰 이야기, 뭐 큰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손학규 대표의 어떤 행동, 뭐 계획이 무산이 되고 이제 묻혀버리는 현상을 이제 기자들이 농담 삼아서 손학규 징크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손학규 후보가 2007년에 이제 뭐 탈당을 했을 때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때 한미 FTA가 차기를 되면서 뉴스가 묻혀버렸고요. 맞아요. 손학규 후보 뭐 예전에 전남 강진에 이제 만덕산에
자연인으로 이제 응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 수염 기른 모습으로 굉장히 화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칩거를 마치고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한 날에는 이제 최순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 정계 복귀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농담 삼아서 손학규 징크스라고 부르는데 다행히 오늘까지는 아무 뉴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까지는 아무 이 무탈하게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